안녕하세요. 저는 39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남자입니다. 20대 중반쯤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편이 몹시 안 좋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셔서 결혼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고 결국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저는 그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일은 저에게 큰 상처로 남았고 저는 그 후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한다기보다 그냥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졌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부모님께선 시간이 흘러도 제가 결혼 생각도 없고 따로 만나는 여자도 없는 걸 지켜보시고는 그러시더군요. 그때 결혼 반대한 거 미안했다. 너를 위해서 반대한 건데 이제 와서 보니 우리 욕심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는 네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도 네 선택을 존중할 거고 반대하지 않겠다. 간섭도 하지 않겠다라고요. 부모님의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제가 죄송했습니다. 반항한다고 뻗대면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건 아니었고 그저 결혼 생각 자체가 없어진 것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선 예전에 결혼 반대하셨던 게 후회가 되고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결혼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것 뿐이고 또 살다가 마음이 바뀌면 그때는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며 사신 분들이지만 생각도 트여 있고 자식에게 사과도 하실 수 있는 어른들이시거든요. 하지만 좋은 여자 만나서 오손도손 가정 이루며 살았으면 하는 저희 부모님의 바람과 달리 저는 그 후로도 딱히 결혼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대기업 현장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버는 돈은 나쁘지 않았어요. 제 앞으로 이미 집도 한 채 있었고요. 따로 모아놓은 적금도 꽤 됩니다. 38살까지 내내 일만 했기 때문이었죠. 그냥 이렇게 일이나 하고 돈이나 벌면서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앞에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지현주고 국립기관 부속실에서 계약직 비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나이는 31살이었어요. 제 직장 동료의 아내분이 저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예쁘고 괜찮다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직장 동료 아내분 말처럼 그 여자는 정말 예뻤습니다. 작은 얼굴에 반짝이는 머리칼, 손톱은 반짝반짝한 네일아트가 되어 있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 관리가 잘 돼 있는 모습이었어요. 웃을 땐 눈이 반달 모양이 됐는데 그게 참 예쁘더라고요. 저는 너무 오랜만에 이성을 만난 거라 안절부절했는데 오히려 그분이 능숙하게 대화도 이끌어가고 분위기를 풀었어요. 성격도 밝고 활발해 보여서 더 좋더라고요. 제 삶에서 누군가 나타날 거라 생각 못했는데 저는 그 여자에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와 저는 그날 만남을 계기로 사귀게 되었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어요. 저보다는 여자 쪽에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도 만나게 되었는데 여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께도 참 잘했어요. 자기는 이런 시골 풍경이 너무 좋다면서 앞으로 자주 놀러 오겠다고 하면서요. 저희 어머니께 팔짱도 잘 끼고 딸이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말도 엄청 편하게 잘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결혼 당시에는 이미 계약이 끝나서 따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딱 1,000만 원 해올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집도 있었고 모아놓은 돈도 충분하다 보니 굳이 아내까지 일부러 돈을 융통해서 올 필요는 없었거든요. 여자친구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좀 오래된 것 같다며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내는 1,000만 원에 제 돈을 보태서 결혼 전 전체 리모델링도 진행했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아내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아내가 아닌 여전히 여자친구 같은 느낌이 컸습니다. 왜냐면 일단 아내는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요리는 기분 날 때 한 번씩 하거나 아니면 거진 나가서 사 먹었어요. 시켜 먹을 때도 많았고요. 청소도 아예 손을 안 댔어요. 자기는 청소를 잘 안 해봤고 또 손톱이 망가지는 게 싫다고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단기 도우미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괜찮았습니다. 애초에 집안일 시키려고 결혼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집안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지켜보기로 제 안에는 의지도 없는 데다 손이 야무지지는 않아서 집안일 자체도 잘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외모 가꾸는 것을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것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친구도 많아서 낮에는 늘 어디 나가 있었죠. 저한테 여기 맛있다고 맛집 음식 사진도 잘 보냈고요. 그리고 제 카드로 장모님, 장인어른께 한턱도 잘 쐈습니다. 아내의 씀씀이가 결코 적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감당이 되는 정도기도 했고 또 아내가 그렇게 지내는 게 저한테는 일종의 대리만족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워낙 평생 일만 하고 재미없게 산 사람이다 보니 아내가 즐겁게 놀러 다니고 좋은 거 보고 그렇게 사는 게 남편인 제 눈에도 좋아 보였거든요. 아내는 제가 퇴근하고 오면 오늘은 여기 갔다, 오늘은 누굴 만났다 조잘조잘 얘기도 잘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귀엽기도 했고요. 아내의 기본적인 씀씀이가 다소 큰 편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다 선물을 하거나 한턱을 쏘는 일도 잦았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을 모시고 여기저기 잘 다녔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저에게 그런 소리를 잘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시는 거야. 우리 딸이 결혼을 너무 잘했다고. 이서방 같은 사이 덕에 호강한다면서. 그렇게 저를 추켜 세워주는 소리를 잘했는데 그런 소리를 싫어할 만한 남자는 없죠. 저도 좋아하시니 다행이다 그랬습니다. 결혼하면 다 가족이 되는 거고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부모님이시니까 제 부모님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장인어른으로부터 전화가 오셨어요. 이서방 바쁜가? 통화 좀 돼? 예, 장인어른 말씀하십시오. 저기 현주한테는 따로 말하지는 말고. 예, 무슨 일 있으세요? 미안한데 나 돈 좀 해줄 수 있나? 저는 좀 놀랐죠. 결혼할 때 아내는 장인어른께서는 퇴직 후 별다른 일이 없이 지내셨어요. 아내 말로는 처가 부모님들께선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말론 아는 사람이 추천하는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좀 했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완공 기한이 많이 밀려났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몰래 하신 거고 매달 상환을 해야 되는 빚이 있는데 나중에 제대로 완공이 되면 돈은 다 돌려줄 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그 돈을 좀 대신 내줄 수 없냐는 것이었죠. 사실 장인어른이 아니라 아는 지인이었다면 두 번 들을 것도 없이 거절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시기도 하고 워낙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기에 고민 끝에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기대는 애초에 없고 그냥 도와드린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장인어른께서도 저 때문에 살았다고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렇게 매달 저는 적지 않은 돈을 장인어른께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굳이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제 아내가 알면 장모님이 아시는 것도 시간 문제니 말하지 않았으면 하셨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피 섞인 가족은 아니지만 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가족이고 결혼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손해거나 희생이라 생각할지언정 기꺼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었죠. 그런데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건 저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한 번은 처가에 같이 가는데 가는 길에 아내는 백화점에서 화과자 세트를 사더군요. 장모님 장인어른께 드린다고요. 그때 산 세트가 9만 원 중반대였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 아내에게 제가 그랬죠. 화과자 세트가 예쁘던데 우리 부모님께도 똑같은 걸 사서 드리자고요. 아내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 본가에 잠깐 들를 일이 있어서 퇴근하고 가게 되었거든요. 어머니가 식사하고 가라 하셔서 잠깐 앉아있는데 식탁 위에 먹다 남은 화과자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가댁에서 본 그 세트랑은 아주 달랐어요. 통 자체가 아주 작은 겁니다. 어머니, 이거 혹시 집사람이 보낸 거예요?
이거 보냈어요? 아니면 이거랑 다른 것도 같이 보냈어요? 그것만 왔어.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처가댁에 보낸 건 개수도 아주 많고 큰 건데 저희 본가에 있던 건 개수로 쳐도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세트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 브랜드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저희 부모님께 보낸 건 만주가 5개, 화과자 5개짜리로 가격이 2만 원도 채 안 되는 거더군요. 그걸 보는데 빈정이 좀 상하더라고요. 어차피 보낼 거 똑같은 걸 보내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싼 걸 보냈을까 싶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화과자 세트를 우리 부모님께도 드리자고 했을 땐 단순히 선물 세트를 드리자는 것보다 저희 집에 한번 같이 가자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저희 본가에 간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도 농사일로 바쁘신 데다 별다른 연락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시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희 집은 너무 안 갔거든요. 아내는 처가댁을 매일같이 가고 그 김에 저도 종종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한번 가자는 것도 싫어서 2만 원도 안 되는 선물 세트를 굳이 배송비 들여서 보낸 거였습니다. 좀 기분이 상하더군요.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걸로 따져 묻는 것도 아니다 싶었고요. 하지만 아내의 행동을 한번 의식하고 보니 그 후부터 아내의 행동은 참 치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일 후에 장인어른 생신이 있고 한 달 상간으로 저희 어머니 생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인어른 생신 때는 한 사람당 15만 원 상당의 일식 특선 요리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아버님 선물로 백화점에서 40만 원 상당의 점퍼를 샀고요. 그런데 한 달 뒤 저희 어머니 생신 때 아내는 갑자기 자기가 어머님 생신상을 집에서 차려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차린다고 하길래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당일날 뭘 차리려나 했는데 횟집에서 회 끊어온 거랑 갈비찜, 미역국, 반찬 가게에서 사온 잡채를 차리더군요. 갈비찜은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밀키트로 파는 거, 그걸 그냥 와르르 붓고 끓인 게 답니다. 고기도 한우도 아니고 외국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부모님 생신상에 누가 밀키트를 사와서 그렇게 끓인답니까? 저희 부모님 갈비가 질겨서 잘 드시지도 못했습니다. 일부러 상 차리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솔직히 그 상을 보는데 돈 쓰기 싫어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인어른 선물은 백화점 골프 브랜드 점퍼 사드려 놓고 저희 엄마는 붙이는 마사지기 드리더군요. 가격으로 치면 5, 6만 원 정도 하는 거요. 돈 갖고 치사하고 싶진 않지만 아내의 행동은 정말 치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부모님한테 하는 걸 보면 몰라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평소 쓰는 가락을 지켜보면 누구보다 좋은 물건도 알고 돈도 잘 쓰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한테 쓸 때는 꾸역꾸역 싼 거, 가성비 넘치는 것만 자꾸 찾는 게 너무 얄밉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야 며느리가 해준 거니까 그냥 고맙다고 하고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분명 저희 부모님도 느끼셨겠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생신 끝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서운하다고. 한 달 전 장인어른 생신과는 너무 비교되지 않느냐고요. 아내는 도리어 억울하다는 듯 그러더군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서운하지. 나 아침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한다고 바빴어. 갈비찜도 내가 뭐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상 차리는 거 자체가 보통 일인 줄 알아? 그럼 차라리 똑같이 밖에서 먹으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이 집에서 먹자고 하신 것도 아닌데. 그 말에 아내가 뭘 모른다는 듯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일식집에서 드셔보셨겠어? 요리사 특선 요리라서 접시에 아주 조금씩밖에 안 나오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그거 보시고 이게 그렇게까지 비싸냐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 그렇게 안 하셔, 우리 부모님. 그냥 그렇게 나오나 보다 하실 분들이지. 시골 분들이시잖아. 먹어본 사람이나 알지. 시골 분들은 오해한다고. 꼴랑 이거 먹자고 5, 60만 원을 드리냐 그러실까봐 그냥 어머님, 아버님한테 맞춰서 상 준비한 거야. 저는 좀 어이없더라고요. 아내 말인즉슨 도시분들인 장모님, 장인어른은 그런 고급 음식이 익숙해서 괜찮고 시골분들인 저희 부모님은 몰라서 만족 못할 테니 수준에 맞게 준비했다는 거니까요. 그럼 선물도 그런 생각으로 준비한 거라고? 아내는 억울하다는 듯 큰 소리로 그러더군요.
어머님 농사일 하시느라 손목 안 좋으시잖아. 그래서 일부러 사드린 거야. 자기 진짜 너무한다. 내 딸에는 어머님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한 건데 내 성의를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여?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끝까지 자기는 신경 써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 모습이 참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걸 내가 진짜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결혼 전 저희 부모님께도 곰살맞게 굴면서 잘하려는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완전 네 부모 내 부모 철저히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그 일로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런 일은 꽤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쌓여갈수록 제 속에서도 돈은 나 혼자 버는데 기분은 자기 혼자 다 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갔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이었어요. 생활비 통장 외에 따로 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 통장을 확인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월급에서 일부가 바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따로 신경 쓰지 않는 통장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계좌 확인을 하다가 통장을 봤는데 500만 원 이상의 돈이 갑자기 빠져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좀 황당했죠. 제 월급 통장은 결혼하고 아내가 맡아서 갖고 있었고 정기적인 보험이나 예적금 빼더라도 충분한 생활비가 있거든요. 이미 들어있는 돈도 있고요. 그런데 따로 모으는 통장 돈을 왜 굳이 뺐을까 싶었던 겁니다. 저한테 말도 없이요. 저는 아내에게 물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500을 뺐어? 아내는 그 말에 멋쩍은 듯 웃더라고요. 확인했어? 자기한테 말한다는 게 깜빡했네. 뭘? 실은 저번 달에 엄마랑 아빠 나트랑 여행 보내드렸어.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장모님 장인어른이 여행을 가신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외국 여행 가보신 적이 없거든.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언젠가 한번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말한다는 게 깜빡했어. 자기가 요즘 너무 바빠 보여서. 근데 동남아인데 그게 500이나 들어? 아니, 다 여행비는 아니고 여행 가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 옷도 좀 사셔야 되고 또 가서 쓰는 것도 있고 용돈도 좀 드려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제가 만약 통장 확인을 안 했으면 그냥 계속 모른 척 놔둘 수도 있었다 싶었죠. 참 너무하네. 500이 적은 돈도 아니고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깜빡했다니까. 자기가 내내 바빴잖아. 나도 엄마 아빠한테 효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랬어. 자기야, 설마 그게 아까워? 아깝고 자시고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통장 돈을 꺼냈으니까. 결국 아깝다는 거네. 우리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사이 최고라면서 너무 고맙다면서 그러셨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도리어 저에게 서운해하는 겁니다. 그 일로 작은 다툼이 좀 있었는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할수록 좀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는 무슨 결심이라도 한 양 악착같이 처가댁에 뭔가를 퍼주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처가댁에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장모님 장인어른 식사 대접에 유명한 카페 다니고 드라이브 다니고 틈틈이 선물 드리고 이제는 저 몰래 여행까지. 다 좋다 그겁니다. 근데 최소한 자기 집에 그렇게 할 거면 저희 집에도 비슷하게 하는 신용은 해야 될 텐데 저희 부모님께는 찾아가기는커녕 안부 전화 한 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기분 좋아하니까 행복해하니까 그걸로 됐다 싶어서 넘어가고 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께 효도한다는데 나쁜 데 쓰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 저도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나를 무슨 호구 잡은 줄 아나 싶은 생각이요. 그 일로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내는데 아내가 대뜸 그러더군요. 아직도 기분 안 풀렸어? 엄마 아빠 여행 좀 보내드린 것 같고 너무 그러지 좀 마. 내가 뭐 딴 데 썼어? 결혼 전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한다며. 그래놓고 그게 그렇게 아까워? 아내는 오히려 저에게 볼멘 소리를 했어요. 그걸 보다가 저도 그랬죠. 안 아까워. 생각해보니까 부모님 여행 보내드릴 수 있어. 다만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자기 혼자 그랬다는 게 좀 그랬을 뿐이야. 제 말에 아내도 기분이 풀리는지 웃더라고요.
그래, 하도 꿍에 있어서 좀 그랬어. 자기 그렇게 치사한 성격 아니잖아. 다음부턴 얘기할게.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 장인어른 보내드린 그 패키지 여행 똑같이 우리 부모님도 보내드리자. 우리 부모님도 평생 일만 하신다고 딱히 해외여행도 못 가보셨는데 한번 그렇게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참에 부모님들께 다 효도 좀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제 말에 아내는 떨떠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뭐. 그럼 알아봐줘. 같은 여행사에 같은 패키지 있는지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 그리고 이왕 보내드리는 거 필요한 거 있음 옷도 사드리고 가방도 사드리고 용돈도 좀 넉넉하게 드리자. 자주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 뭐.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도 비슷하게 보내드리는 걸로 아내와 저의 다툼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내가 하는 걸 가만 보니 더 기가 막히더군요. 아내는 그날 이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더군요. 저도 어떻게 하나 지켜보다가 2주 정도 됐을 무렵 다시 물었죠. 여행 알아봤어? 아직. 왜? 바빴어, 이래저래. 그럼 그 여행사 전화번호 줘봐. 아, 내가 알아볼게. 오늘 낮에 알아봐줘. 그리고 저녁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대뜸 짜증을 내더군요. 왜 이렇게 쪼는 거야? 알아본다고 했잖아. 전화 안 해봤어? 깜빡했어. 아, 가시는 거야. 아무 때고 가시면 되잖아. 뭐 날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부모님 여행이라고 해도 저렇게 미적미적 거릴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오기가 생겨 다음날 또 물어봤죠. 물어봤어? 그런데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근데 자기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님 아버님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도 안 가보시지 않았어? 그렇지. 국내 여행도 안 가보신 분들을 처음부터 해외로 보내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국내 여행 먼저 시켜드리고 나중에 해외도 가보시는 게 좋지. 국내에도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아내의 속이 너무 보여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국내 어디? 울릉도 가보셨나? 울릉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울릉도 좋죠. 하지만 자기 부모님은 비싼 돈 내고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저희 부모님은 국내 여행으로 저렴하게 퉁치려는 아내의 속내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얼마나 좋아. 어머님, 아버님 여행도 안 가보셨는데 무턱대고 해외 가셔봐. 괜히 싸우기라도 하시면 그것도 골치다. 여행도 단계가 있는 거야. 국내 여행 좀 다니시다가 해외도 나가보고 하는 거지. 저는 그때부터 기분이 정말 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얼추 비슷하게는 해야지. 너무 대놓고 차이나게 나오니까 열받는 겁니다. 자기 부모만 중요한가요? 저는 못 참고 얼굴을 굳혔죠. 내가 보자 하니까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장모님 장인어른은 몇백만 원 들여서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우리 부모님은 울릉도? 울릉도 그건 얼마 드는데? 제 말에 아내도 발끈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똑같은 거 알아보고 보내드리자는데 굳이 국내 여행 소리하는 이유가 뭔데? 우리 엄마 멀미심해서 배도 못 타. 배 못 타시면 비행기는 더 못 타셔. 저는 기가 막혔죠.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부모님한테 쓰는 건 그렇게 아깝냐? 뭐가 그렇게 아까워? 막말로 그거 당신이 번 돈이야? 내가 번 돈 아니야? 갑자기 왜 이야기가 그리로 튀어? 자기 진짜 치사하다. 지금 네 돈 내 돈 하고 있니? 치사하게 나오게끔 하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 해달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장모님 장인어른 해드린 것처럼 똑같이만 해달라는데. 그럼 자기가 직접 알아봐. 자기가 알아보면 될 걸 왜 나한테 시키는데. 세상에 셀프로 해야 될 게 3개가 있어. 물, 단무지, 그리고 효도야. 효도는 셀프라고. 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 정그렇게 보내드리고 싶음 자기가 알아보고 보내드려. 왜 나한테 시키고 난리야? 저는 그 순간 진짜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같이 있다간 험한 말 나올 것 같아서 그냥 걷어챙겨서 확 나갔어요. 어디라도 가서 머리를 식힐 생각이었죠. 그런데 지하 1층에 가보니 옷주머니에 있는 줄 알았던 차키가 없더군요. 그래서 차키를 가지러 다시 올라갔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는 안방에서 큰 소리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차키만 들고 나가려는데 아내의 통화 소리가 들렸고 걸음을 멈췄죠.
진짜 짜증나. 지가 벌면 뭐 얼마나 대단하게 번다고 저러냐고. 돈 가지고 이렇게 짜증나게 굴 줄 알았으면 나이 많은 지랑 결혼했겠어? 그때 사업한다는 그 남자랑 그냥 결혼할 걸 그랬어, 엄마. 그 남자 재혼이긴 해도 돈 엄청 잘 벌었잖아. 차도 BMW 타고 다니고.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재혼보다는 초혼이 낫지 않나 싶어서 선택했더니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뒤통수라도 맞은 것처럼 황당하더라고요. 그 사업한다는 재혼남과 저를 막판까지 고민했다는 말인즉슨 저랑 연애할 때 이미 양다리였던 것 같더군요. 저랑 1년 동안 연애하고 서로 너무 좋아해서 결혼한 거라 생각했는데 아내는 철저히 저를 저울질하고 골랐다는 생각이 들었고 배신감으로 손까지 떨리더군요. 저는 부들대며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내는 침대에 걸터앉아 장모님과 통화를 하며 열을 내다가 방문에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자지러질 듯 놀라더군요. 뭐야? 안 나갔어? 너 연애할 때 양다리였어? 어? 아내는 급하게 전화부터 끊었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내가 다 들었는데? 아니, 예전에 사귀던 남자 말이야. 내가 다 알아봐? 알아보고 만약 양다리였으면 너 어떻게 할래? 제 말에 아내는 발끈하더군요. 그런 적도 없지만 결혼 전 얘기 갖고 왜 그러는데? 양다리 걸치면서 누가 더 나을까 간보다가 나랑 결혼했다는데 그게 겨우 결혼 전 얘기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어쩌라고. 이미 지난 일을. 그리고 그런 적 없다고. 넌 내가 돈으로 보이니? 애초에 돈으로 보여서 결혼한 거지? 제 말에 아내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들음 돈 되게 많은 줄? 대기업이긴 해도 그냥 현장직 월급쟁이잖아. 톡 까놓고 나보다 나이도 많고. 오빠 그렇게 좋은 조건 아니야. 오빠가 어디서 나같이 예쁘고 어린애를 만나는데? 그렇게 치면 너는 뭐가 그렇게 좋은 조건인데? 네가 뭐가 그렇게 어리고 예쁘다고. 제 말에 아내는 발끈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말 다 했어? 나 마음만 먹으면 오빠보다 돈 많고 잘난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어. 그럼 만나지 그랬어. 뭐하러 날 만났는데. 착한 줄 알았으니까. 말은 똑바로 해. 만만해 보이니까 나를 선택했겠지. 네 마음대로 해도 그냥 넘어가 줄 것 같으니까. 저는 아내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에 대해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지만 사랑해서 한 결혼이기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아내에게 저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아내는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나왔고 저는 정말 아내에 대한 정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너 아까 효도는 셀프다 어쩐다 했지? 좋아. 앞으로 효도는 셀프로 하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매달 아버님에게 나가는 돈부터 끄는 거였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니 아버님은 전화가 왔어요. 이서방, 왜 이번 달은 돈이 안 들어왔어? 이번 달부터는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뭐? 왜? 현주가 앞으로 효도는 각자 셀프로 하자네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못 드리겠어요. 현주한테 받으셔야겠어요. 뭐라고? 아니, 둘이 싸워서 사이 별로 안 좋다는 말은 들었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면 나는 어쩌나. 아버님, 그 돈요. 제가 아버님한테 반드시 드려야 되는 돈 아닙니다. 제가 아버님한테 빌린 돈이 아니라고요.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돈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야? 그깟 돈 가지고 지금 유세 떠나? 유세 떨 생각 없었는데 현주 하는 걸 보니 저도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앞으로 돈 못 보내드립니다. 현주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통장 비번도 바꾸고 인증서 비번도 다 바꿨죠. 아내가 쓰던 카드도 그냥 해지했습니다. 당연히 아내도 난리가 났죠. 통장 비번 왜 다 바꿔? 카드 해지는 왜 해? 그리고 아빠한테 들으니까 무슨 돈 보내기로 한 거 그것도 안 보낸다며? 그래서 제가 그랬죠. 효도는 셀프라며. 그럼 셀프로 직접 해. 네 효도를 왜 내 돈 가지고 하는데? 지금 돈 버는 유세 떤다 그거야? 네가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나도 이렇게까진 안 해. 집안에서 네가 하는 일이 뭐야? 음식은 맨날 사 먹고 청소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해주고 당신이야말로 카드 들고 다니면서 내 돈 쓰는 거 말고 결혼 생활에서 뭘 했는데? 효도? 좋아.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이 벌어서 당신이 직접 해. 결혼해서 보니 당신 완전 효녀더라.
그러니까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효도하라고. 아내는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군요. 와, 이렇게 쪼잔한 인간이었어? 지금 끝까지 가자 이거지? 네 부모 내 부모 나누면서 먼저 쪼잔하게 군 건 너야. 좋아, 그럼 이혼해. 아내는 이혼이란 소리를 무슨 큰 무기라도 되는 양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내가 이혼 서류 준비할게. 우리 결혼 준비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애초에 이 집도 내 거잖아. 리모델링 할 때 쓴 1,000만 원? 그래. 아버님께 드린 돈 빼고 나머지 그대로 돌려줄게. 그러니까 이혼 준비되면 짐 싸서 나가줘. 제가 그렇게 나오자 아내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자기가 이혼하자고 하면 제가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나 본데 순진한 건지 뭔지. 제가 아내를 사랑할 때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네 가족 내 가족 나누면서 내 돈만 보는데 제가 미쳤다고 아내를 붙잡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할까요? 제가 그동안 아내가 뭘 해도 좋다고 하고 넘어가고 하니까 자기가 뭘 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 착각했나 본데 저는 솔직히 이혼해서 다시 혼자가 된다 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아내는 그날 저녁 술 먹고 울며 불며 저에게 따졌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하자고 했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문제 생기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이혼? 사람 가지고 놀아? 까먹었어? 이혼 얘기 먼저 꺼낸 건 너야. 그러자고 좋다구나 바로 이혼하자고 해? 자존심 참 대단해. 내가 자존심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여? 그럼 뭔데? 애초에 결혼 전부터 양다리였고 적당히 네 수준에 맞는 남자 중에 나를 골랐던 거잖아. 결혼하자마자 작정한 듯 친정에 돈 퍼주고 장인어른 나한테 매달 돈까지 받아갔어. 결혼 생활 동안 쓴 돈 어디 내역 보여줄까? 진짜 치사하네. 괜찮다고 해놓고. 지금 누굴 가족 사기단으로 몰아? 너 하는 짓이 그런 걸로 보여. 근데 그렇게 치면 너 사람 잘못 고른 거 맞네. 네 말 맞다나 나 그 정도 돈 없어. 쥐뿔도 없는데 허영심만 가득 차서 돈을 물 쓰듯 써대는 너. 너 만족시켜줄 만한 돈은 없거든. 그런 것까진 계산 못했나 보네. 이제라도 이혼해 줄 테니까 그런 남자 다시 찾아봐. 저는 그날 다시 아내와 큰 소리를 내며 싸웠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참 감정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냉전 상태가 지속됐고 저는 이혼 서류를 집에 놔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엔 아내가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진짜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뭐가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 딴에는 잘 모르시니까 이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뿐이야. 뭐가 괜찮은데? 적당히 아무거나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았어? 그런 뜻이 아니라 왜 다 고깝게 받아들여. 무슨 의도로 그렇다 쳐도 이제는 상관없어. 내일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줘. 접수는 내가 할 테니까. 이러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돈 잘 버는 자기 만나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냥 효도 조금 하고 싶었던 것 뿐이야. 끝까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구나. 효도하는 거? 뭐라고 안 해. 근데 애초에 나랑 결혼한 의도 자체가 나랑은 참 다른 것 같다. 막말로 내가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돈을 못 벌면 너는 나를 가차없이 버릴 것 같아. 그렇게 안 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 아니, 내가 본 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그리고 나는 네 돈 벌어다 주는 돈주머니로 살고 싶지 않아. 너한테 마음이 있을 땐 그게 괜찮았는데 이젠 아니야. 내 마음은 이미 굳어졌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정 못하겠음 소송하고. 소송?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래.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아내도 주먹까지 부들거리더군요. 좋아. 그럼 이혼해 줄게. 위자료 내놔. 저는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했습니다. 위자료? 뭔 위자료? 멀쩡한 사람 이혼료 딱지까지 만들어줬음. 위자료는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굳이 소송으로 가서 유책을 따져볼래? 결혼 생활 내내 가게에 도움되는 일은 하나도 없이 네가 써댄 돈 지출 내용만 내도 내가 더 유리해. 너는 내 유책 사유에 대해서 대체 뭘 낼 건데 위자료 소송을 건다고 해도 내가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나마 정 때문에 장인어른한테 여태까지 드렸던 돈 안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받아볼까? 소송해서? 아내는 제 말에 할 말이 없는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군요. 잘났다 그래. 이혼해. 진짜 치사하고 더럽다. 그래. 치사하고 더러운 나랑은 그만 좀 하자. 네가 돈을 어떻게 써도 괜찮다고 할 그런 사람 찾아보라고. 나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
그렇게 지지부진한 신경전 끝에 아내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씁쓸한 기분으로 그 서류를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아내와 저는 이혼 숙려 기간에 있습니다. 숙려 기간이 마무리가 되면 저와 아내는 결혼 전처럼 각자 남남이 되겠죠. 아내는 끝까지 자기가 효도 좀 하려 한 건데 이혼까지 당했다고 서러워하더군요. 하지만 아내에게 가족은 끝까지 자기 부모님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아내에게 진짜 가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너무나도 여실히 느꼈기에 저도 이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내와 저는 이미 심하게 어긋났고 돌이킬 만한 의지도 없으니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제 인생에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가 보다 싶습니다. 그냥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속 편하게 혼자 계속 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